이게 무슨 소리야? 어쩌다 이 추운 곳에 누가 아기를 버렸을까? 나뭇가지에 밧줄을 걸고 목숨을 끊으려던 한 여인이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눈 덮인 바위 틈에 얇디 얇은 헝겊에 쌓인 핏덩이 하나가 파랗게 질린 채 온몸을 떨며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희는 얼른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앉아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까만 눈동자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보니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살면 나도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모든 것을 포기했던 소희였지만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아기를 꼭 껴안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눈보라가 몰아쳐도 발이 시려 감각이 없어도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이 여인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던 걸까요? 사실 소희가 집에서 쫓겨나기 석 달 전 남편 김도령이 기생집에서 향월을 처음 본 순간부터 모든 비극의 씨앗은 뿌려져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양반가의 도련님이었지만 글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술과 풍류에만 빠져 지내는 한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집안을 추스렸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뒤로는 날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집안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의 젊은 기생 향월이 가야금을 타며 교태를 부리자 김도령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향월의 속삭임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희를 헐뜯지 않으면서도 김도령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도령은 향월의 집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녀를 첩으로 들이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향월이 김도령의 집에 들어온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나마 소희에게 예를 갖추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향월은 몰래 소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비단 주머니를 숨겨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쥐를 잡는 데 쓰는 돛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향월은 김도령에게 슬픈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간밤에 제가 무서운 꿈을 꾸었나이다. 큰 마님께서 나으리를 해하려는 꿈이었사옵니다. 무슨 허황된 소리냐. 소녀도 믿고 싶지 않사옵니다. 하오나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혹시 큰 마님의 방을 살펴보시는 것이 어떠하실는지요. 김도령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향월이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애원하자 결국 소희의 방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돛가루 주머니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김도령의 고함 소리에 소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손에 들린 낯선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나으리, 저것은 소첩이 본 적도 없는 물건이옵니다. 본 적이 없다고? 그럼 이것이 내 방 서랍에서 어찌 나왔단 말이냐? 향월은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자신도 믿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떨구고 있었으니까요. 김도령의 마음속에서 소희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졌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건만 그 세월보다 석 달 전에 들어온 향월의 달콤한 속삭임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평소 술에 취해 있던 김도령은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향월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가 나를 독살하려 했구나, 나으리.
소첩은 정녕 그러지 않았사옵니다. 누군가 소첩을 모함한 것이옵니다. 모함이라고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변명을 늘어놓는가.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도 마라. 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소희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희가 15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고, 오라버니는 장사에 실패해 멀리 의주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마저 소희가 시집간 이듬해에 세상을 뜨셨으니 이제 소희에게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한양 성문을 빠져나온 소희는 산속 기슭에 다다른 소희는 폐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소희는 폐가 뒤편 큰 나무 아래서 소희는 보따리에서 1000조각을 꺼내 밧줄을 만들어 그만 세상을 떠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버려진 아기의 울음소리가 소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이제 그녀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터였습니다. 서운산 기슭의 폐가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첫날 밤을 보낸 소희는 새벽녘 차가운 바람에 잠을 깼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따뜻한 품속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지만 문제는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7년 전 혼례를 올릴 때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셨던 은비녀를 팔았습니다. 장물아치는 처음에는 헐값을 부르려 했지만 비녀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을 보고는 은단량을 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소희는 먼저 쌀 한 말과 소금, 그리고 아기에게 먹일 미음을 끓일 수 있는 작은 솥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헝겊과 바늘, 실을 마련했습니다. 폐가로 돌아온 소희는 아기에게 쌀미음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희의 가슴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잘 먹는구나. 내 이름은 복동이라 하자. 하늘이 점지한 복이니까. 하지만 쌀은 금방 떨어질 터였고 돈을 벌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소희는 산으로 올라가 고사리, 더덕, 도라지 등 나무를 캤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되면 마을 장터로 내려가 나무를 팔았습니다. 나물 사시오. 깊은 산 속에서 캔 싱싱한 나물이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외지인인 소희를 경계했지만 소희가 파는 나물이 질 좋고 값도 저렴하자 조금씩 손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소희는 단골 손님들을 확보했고 번 돈으로 폐가의 지붕을 수리하고 벽의 틈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소희는 나물 장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초까지 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에게 물어가며 배운 지식으로 소희는 당귀, 천공, 환기 같은 귀한 약재를 찾아내는 눈을 키웠습니다. 약방 주인이 소희가 캐온 약초의 품질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이 약초들은 어디서 캐온 것이오? 이렇게 질 좋은 것은 처음 보오. 서운산 깊은 골짜기에 자생하는 것들이옵니다. 혹시 약초를 정기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겠소? 값은 넉넉히 쳐주겠소. 그렇게 소희는 약방과 거래를 시작했고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쌀과 반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 복동이에게도 따뜻한 옷을 해 입힐 수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5살이 되던 해 소희는 아이의 범상치 않은 재주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함께 나갔을 때였습니다. 소희가 약초 값을 흥정하는 동안 복동이는 옆 가게에서 버려진 종이 조각을 주워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쌀 장수가 버린 장부 조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계산을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 보세요. 쌀 한 가마에 은 2냥이면 10가마는 은 20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2냥이라고 적혀 있어요.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동이는 글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숫자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장부를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소희가 쌀 장수에게 확인해 보니 정말로 복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니, 이 꼬마가 어찌 이런 걸 알아본단 말이오? 그날 이후 소희는 복동이에게 본격적으로 글과 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마을 서당의 훈장님에게 부탁해 책 몇 권을 빌려다 주었습니다. 복동이는 놀라운 속도로 책을 읽어냈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책에 보니까 소금 장사가 가장 이득이 크대요. 바닷가에서 사면 싸고 산골에서 팔면 비싸니까요. 7살 복동이의 말이었습니다. 소희는 반신반의했지만 아이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약초 장사로 모은 돈을 미천 삼아 소희는 사흘 길을 걸어 바닷가 폭우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금 20가마를 사서 서운산 인근 마을에 팔았습니다. 이익이 무려 3배나 되었습니다. 복동아, 내 말이 맞았구나. 어머니, 이제 소금만 팔지 마세요. 배를 사서 파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터를 돌아다니며 관찰해 봤는데 사람들이 배를 구하려고 애를 먹더라고요. 소희는 복동이의 조언대로 장사 품목을 넓혀 나갔습니다. 소금, 배, 곡식, 약재. 하나씩 거래 품목이 늘어날 때마다 수익도 커졌습니다. 복동이는 10살이 되자 장터의 모든 물가를 외우고 있었고 어느 마을에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흔한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름에는 가뭄이 올 거예요. 그러니 미리 곡식을 많이 사두는 게 좋겠어요. 내가 어찌 그걸 아느냐? 제비들이 낮게 날고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집을 옮기고 있어요. 할아버지들도 올해 비가 적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희는 복동이의 말을 믿고 곡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 값이 치솟았고 소희는 적정한 가격에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도우면서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복동이가 12살이 되던 해봄 산천의 나물이 지천으로 널려 장터마다 나물값이 똥값이라며 상인들이 한숨을 내쉴 때였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 소희가 캔 나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대신 집 마당에 커다란 멍석을 깔고 나물을 데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터 끝머리에서 팔다 남은 시래기와 버려지는 배추십까지 헐값에 몽땅 긁어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나물도 안 팔리는데 저걸 말려서 어쩌려나라며 혀를 찼지만 복동이는 묵묵히 나물을 말려 곶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이듬해 봄 유독 혹독했던 보릿고개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가을 가뭄으로 수확이 적었던 데다 봄바람이 너무 차서 산에 새순조차 돋지 않자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굳게 닫혔던 곶간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나무를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쌀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소희 상단에 이름만 적어주신다면 쌀 한 돛박값에 말린 나물 한 보따리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형편이 필 때 우리 상단과 우선적으로 거래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처지에 건나물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소희 상단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충성스러운 단골을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소희가 그 지혜에 감탄하자 복동이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사는 당장 내 손안에 은자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고픈 시간을 미리 사두는 것이더군요. 그들이 가장 힘들 때 건넨 나물 한 봉지는 훗날 황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민심을 얻은 복동이는 곧바로 다음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인근 12마을의 이장들을 찾아가
가문의 계보와 자제들의 나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올가을 길일에 혼례가 겹치겠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복동이는 미리 모아둔 자금으로 전국의 무명천과 배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복동이의 예상대로 여기저기서 혼례 소식이 들려왔고 갑작스러운 나라의 경사까지 겹치며 무명천 값이 하룻밤새 대여섯 배로 치솟았습니다. 장터에서는 천을 구하지 못해 혼례를 미뤄야 할 처지라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복동이는 단순히 천을 내놓는 대신 소위 상단에서 거두어준 손재주 좋은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냥 천을 팔면 남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신랑 신부의 치수에 맞춰 미리 재단된 옷감과 바느질 도구를 한 세트로 묶어 팔 것입니다. 혼례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양반가와 부유한 상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천을 사서 직접 재단하고 바느질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단이 원단 한 필을 팔 때 복동이는 옷 한 벌 값을 받으며 더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상단의 살림이 몰라보게 커지자 복동이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남들이 원단이라는 물건만 팔 때 우리는 사람들의 절박한 시간을 팔아야 한다. 손님의 수고로움을 미리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술이다. 소희는 이제 조선 팔도를 오가는 소희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15살의 청년이 되었고 상단의 모든 거래를 총괄하는 지혜로운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복동이는 한양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소희 상단이 한양의 큰 상회와 거래를 트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복동이의 총명함은 이미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 소년이 소위 상단의 복동이라던데 셈이 귀신 같다더군. 10살도 안 되어 장사 미천을 3배로 불렸다지 않소. 한양 장터를 둘러보던 복동이는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골동품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귀한 물건들이 많으니 천천히 구경하게나. 가게 주인은 복동이가 비록 어리지만 옷차림이 제법 번듯한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복동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에 눈길이 갔습니다. 저 상자는 무엇입니까? 아, 그건 15년 전쯤 어느 몰락한 양반 댁에서 나온 물건이네. 별것 아니지만 한번 보겠나? 주인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서책 몇 권과 명주 헝겊 조각, 그리고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명주 헝겊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헝겊 한쪽 귀퉁이에 수놓인 매화 문양. 그것은 복동이가 어릴 적 자신을 감쌌던 헝겊과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소희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그 헝겊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주인장, 이것은 어느 댁에서 나온 것입니까? 복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말인가. 김문경 대제학 댁에서 나온 것이라더군. 영모로 멸문당한 그 집 말일세. 관가에서 압수한 물건들을 헐값에 풀었는데 내가 그때 몇 가지 사들였지. 김문경. 그래, 남인의 대제학이었다네.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뭐 당파 싸움이란 게 원래 그런 것 아니겠나. 자네, 이 물건이 마음에 드나? 복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 몇 냥을 꺼내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사겠습니다. 오호, 좋은 안목이군. 저 옥패는 제법 값어치가 나갈 걸세. 복동이는 상자를 꼭 껴안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명주 헝겊을 자세히 살펴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로 김문경 대제학 손자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김문경의 손자란 말인가.
복동이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한양 장안을 돌아다니며 김문경에 대한 이야기를 수소문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15년 전 남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대제하 김문경은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선비로 명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서인 쪽에서 그를 견제하기 위해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웠고 증거를 조작해 삼족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비였지. 그분의 학식과 인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니 이제 와서 누가 입을 열겠나. 복동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문 사람들이 모두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역적의 손자인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소희 어머니의 아들이다. 어머니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키워주셨다. 피는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사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복동이는 서운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 말까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어느 날 밤 소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복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주 헝겊을 꺼내 보여주었고 김문경 대제학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동아. 예, 어머니. 내가 누구의 자식이든 중요치 않다. 너는 하늘이 내게 준 아들이고 나는 내 어미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한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복동아,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내 진짜 아버지께서도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복동아, 칼로 벤 상처는 아물어도 원한으로 벤 가슴은 평생 피가 멈추지 않는 법이다. 내 할아버님께서 역모라는 누명을 쓰고도 마지막까지 의연하셨던 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소희는 복동이의 젖은 눈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이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역적의 손자가 아닌 만 백성을 먹여 살리는 성군과 같은 거상이 되어 내 가문의 이름이 사실은 얼마나 고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란다. 살아남은 자의 대업은 칼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음을 잊지 마라. 그렇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살린 건 김문경 대제학이 아니라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훌륭하게 사는 모습을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도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희는 복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한 법입니다. 그날 밤 이후 복동이는 더욱 열심히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상단을 키우는 것도 백성을 돕는 것도 모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자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들을 위한 진혼이었습니다. 소위 상단은 다른 상단과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집에서 쫓겨난 여인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과부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했습니다. 소희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기술을 가르쳤으며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요. 하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오. 소희의 명성은 팔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자비로운 거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남편 김도령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로부터 소희가 떠난 지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김도령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향월을 첩으로 들인 후 김도령은 더욱 술과 풍류에 빠져들었고, 향월은 처음에는 김도령에게 아양을 떨었지만 집안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김도령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소희를 내쫓고 딱 5년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방에 누워있던 김도령은 마당에서 나는 향월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향월은 소희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마지막 명주 비단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아 술을 사 오너라. 김도령이 외쳤지만 향월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으리, 이 비단은 이미 제 것입니다. 오늘 밤 저작거리 투전판에서 만난 사내에게 줄 선물이지요. 이제 거지가 된 당신에겐 이 낡은 누더기가 어울립니다. 나으리, 이제 이 집에는 팔 물건도 남지 않았나이다. 소첩은 이만 떠나야겠사옵니다. 뭐라고? 내가 나를 떠난다고? 소첩은 기생이옵니다. 돈 없는 양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기생의 세계지요. 향월은 그렇게 냉정하게 집을 나갔고, 김도령이 그녀를 위해 사준 비녀며 옷가지며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챙겨갔습니다. 김도령은 멍하니 빈 안방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집안의 논밭은 이미 비 때문에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갔고 기와집마저 투정꾼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김도령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때는 양반가의 도련님이라 불리며 호의호식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향월은 냉정하게 떠났지만 그녀의 말로도 비참했습니다. 김도령이 몇 년 뒤 장터구석에서 들은 소문에 의하면 향월은 자신이 훔쳐나온 재산을 노린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탕진하고 미쳐버렸다고 했습니다.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제발. 김도령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평소 그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굴었는지,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양반이 거지가 되다니 하늘이 벌을 내린 개로구만. 착한 본처를 쫓아내고 기생을 집에 들이더니 천벌을 받은 것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김도령의 귓가를 따갑게 때렸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추웠으며 무엇보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김도령은 완전히 초라한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얼굴은 때에 절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으며 머리카락과 수염은 엉켜서 사람의 형상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아내 소희의 얼굴이 가끔 떠올랐지만 그때마다 김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는 내가 쫓아낸 지 며칠 만에 죽었을 것이다. 의지할 곳도 없었으니 모두 내 잘못이다. 김도령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는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날 서운산 인근 마을에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큰 상단의 주인이 오늘 마을에 온다더라. 가난한 백성들에게 밥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거지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도령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그는 너무나 초라해서 아무도 그가 한때 양반이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수십 명의 상단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으며 눈빛은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준수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 그가 바로 소희의 아들 복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따끈한 국밥을 준비하였으니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환영이 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줄을 서서 국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도령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줄에 맨 뒤에 섰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존심이고 뭐고 없다. 일단 저 밥이나 얻어먹자. 차례가 되어 김도령이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고 소희는 그저 다른 거지들처럼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시고 부족하면 더 가져가세요. 소희의 다정한 목소리가 김도령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김도령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 15년 전 자신에게 애원하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던가. 김도령은 고개를 살짝 들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당당한 자세, 환한 미소. 그것은 분명 소희였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가련한 여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소희는 조선 팔도를 주름잡는 거상이 되어 있었고 수백 명의 백성을 먹여 살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광장 구석의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밥 그릇을 들고 김도령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소희란 말인가? 내가 쫓아낸 그 여자가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국밥을 한 숟갈 뜨려고 하니 눈물이 밥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김도령은 나무 뒤에 숨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곁에 선 청년은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며 도왔습니다. 저 아이는 소희가 주워 키운 아이인가? 저토록 훌륭하게 자랐구나. 김도령은 참회의 눈물로 범벅이 된 밥을 목구멍으로 억지로 넘겼습니다. 밥은 쓰디쓰고 목을 넘어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15년 전 향월에 간사한 말에 속아 조강지처를 내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술과 풍류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던 자신의 방탕함이 모두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소희는 끝내 김도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고개를 숙이고 오는 누더기 차림의 거지가 15년 전 자신을 버렸던 남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돌아간 뒤 소희는 복동이와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올라탄 소희의 뒷모습을 보며 김도령은 나무 뒤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소희,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김도령은 빈 국밥 그릇을 꼭 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엇갈린 채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이 내린 천명을 받들어 훌륭한 거상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비참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렸으니까요. 소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어려운 백성들을 도왔고 복동이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큰 상단을 일구었습니다. 자신을 살린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김도령은 끝내 거지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이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고
악한 이에게는 스스로 화를 부른다더니 정녕 그 말이 맞구나. 한때는 양반 도령이었으나 욕심에 눈이 멀었고 한때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으나 자비로 일어섰도다. 서운산 기슬, 눈 덮인 바위 틈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한 사람은 하늘의 천명을 받들어 거상이 되었고 그리고 김도령은 끝내 거지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밥그릇에 담긴 참회의 눈물. 그것이 김도령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